네, 2021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란 교수를 소재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 한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호란 부른 통치자 문재인 시각의 한계, 오늘의 제목입니다. 부제는 여러분 통역당 아십니까? 통역당의 딸, 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식견과 용량 부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김호란 교수는 1965년생이죠. 서울의 금옥여고를 나왔고 한양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이재영 씨는 민주당 양산갑에 출마를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서 김호란 교수가 문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두둔했던 적이 많았죠. 기모란입니다. 기씨. 그 기대등 씨의 후손이고 더 올라가면 아마 고려 때 그 기철, 기황후 그쪽 집안 같아요. 모란은 모란꽃 살 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뭐 평양에 가면 모란봉이 있으니까 통역당과 연결해서 그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 기모란입니다. 그의 부친인 기세춘 선생, 전주사범 나왔습니다. 옛날에 사범학교 나오신 분들은 가난한 수재죠. 박정희도 대구사범 나왔고 또 사범학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엘리트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일반대학 가셨고 전남대 법대를 다니다가 4.19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가담했고 5.16이 터지니까 이제 그만두고 뭐 산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데 동학혁명연구회를 창립해서 동학에 대해서는 이게 혁명이냐 난이냐 많은 논란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한 저희 입장에서는 동학은 난입니다. 혁명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딸렸습니다. 뭐 후진국 개발론, 통일 문제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통역당 사건에 연루돼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좀 설명 뒤에서 또 드리겠지만 주체 철학의 노트 등 주체 사상과 동양 철학을 연관시킨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는 더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역당 사건을 설명하려면은 박정희의 공산운동 시절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된 통일혁명당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961년, 올해가 5.16 60주년인 건 아시죠? 지금 4월이니까 한 달 지나면 5.16 60주년입니다. 네. 바로 그 5.16 3년 뒤인 1964년에 북한의 여당이 조선노동당이잖아요. 줄여서 뭐 노동당이라 그러는데 그 지령으로 김종태 씨 등이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통일혁명당입니다. 줄여서 통역당. 근데 그 직전인 6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직전인 63년 12월 14일 연말이죠. 그때 그 돌아가신 JP 김종필 씨의 장인이, 그러니까 김종필 씨의 부인이죠.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황태성을 대한민국에서 5.16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처형합니다. 총살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엮이는 건가 하면은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 좌파는요 영남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남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상주 출신인데 황태성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형제가 많은데 세 번째 형이 박상희입니다. 이 양반도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죠. 둘이 굉장히 절친이 됩니다. 해방 전에. 근데 그 셋째 형을 가장 좋아했던 게 또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어린 시절에 여러 형 중에서 박상희 형을 좋아했는데 그러한 박상희 형보다 더 따랐다고 하는 사람이 박상희의 친구인 황태성입니다. 박정희가 나중에 대구 사범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선생하다가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 가는데 그러한 진로를 결정할 때 황태성하고 상의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이 박상희는 해방 직후 45년에 해방되고 46년에 10월 1일 날 대구에서, 지금은 대구 사건이라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대구 폭동이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거죠. 그때 뭐 공산주의 단체들이 부산에서 해운 쪽에서도 파업을 일으키고 굉장히 뭐 지금보다 더하게 설쳤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대구 폭동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총을 맞아서 사망합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중위를 하다가 45년 전쟁이 끝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힘없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에 육사를 갔나요? 육사 2기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형이 죽어버렸고, 그것도 좌파로 죽으니까 좀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형의 딸, 조카딸이죠. 진려라고 하죠. 이 딸을, 박상희 씨의 딸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그때 육사를 졸업하고 와 있던 김종필 씨가 아마 육사 그때 5기 중에서 1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친구를 정보국에도 놓는데, 정보국에서 같이 근무했거든요. 문관으로. 장교가 아닌 문관, 그때 박정희는 문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둘이 혼인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김정필이. 그 둘이 이제 5.16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후에. 근데 이제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중위를 있다가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할 일 없이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육사에 가서 이제 다시 한국 군인이 되는데, 그때 황태성 씨는 아직 아까 제가 상주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안 가고. 그가 보증을 해서 조선공산당이 그 후에 남조선 노동당이 되지 않습니까? 남조선 노동당 영남지구 유격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남노당은 남한 내에서 이게 자꾸 민주주의, 자유민주 국가로 가니까 이걸 뒤집기 위한 공산혁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혁명을 하려면 그때는 게릴라전을 한다, 빨치산 투쟁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영남 지역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려면 군인 출신이어야 되는데, 영남 지역 유격사령관, 빨치산 투쟁이 우리말로는 유격전이거든요. 사령관을 맡기죠. 그리고 그 총체적으로 남노당을 지휘한 사람은 이재복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렇게 남노당 세력이 착착 이렇게 뭐 호남 유격사령관, 영남 유격사령관 만들고 뭐 당 이렇게 세포 만들고 할 때, 그러고 가다가 1948년이죠.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게 4.3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뭐 4.3도 폭동이라 근데 요즘 4.3 사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출동했던 군인 중에서 연대장이 피살되고, 또 공산주의자였던 문성길이라고 하는 융의가 체포돼서 한국군 최초로 총살이 되죠. 뭐 그렇게 됩니다. 제주 사건이 커지니까 그걸 군대를 더 보내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출동시키려고 하는데, 48년 10월인가요? 그때 거기서 그 누구지? 상사 등이 이제 또 일으켜서 공산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순 사건이죠. 그것도 옛날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력을 잡으려고 광주에 있는 사연대를 보냈는데, 광주에 있는 사연대 상당수가 또 14연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이 몰려와서 종합적인 전투를 하다가 이다들이 쫓겨서 지리산 올라가면서 지리산 빨치살이 되는 거죠. 네. 그 지리산 빨치를 6.25 전쟁 전에 이제 잡습니다. 잡고 나서, 야, 우리 군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공산주의자를 잡아내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걸 숙군 수사라고 합니다. 그때 박정희가 남노당 영남 유격전 사령관이 박정희가 검거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향을 하겠다 그러고 군내에 들어와 있던 남노당 모든 세력, 자기가 아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좌파로부터는 굉장히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죠. 박정희는 지금 이게 당시 이제 박정희에 대한 보도인데, 1948년 9년의 보도는 아니고, 박정희가 그 후에 선거를 할 때 야당에서 공격했던 자료인데, 박정희는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기 선고를 받았는데 투옥되지 않고 풀려납니다. 왜? 전향을 했고 다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이제 군인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민간인이 되는데, 워낙 재능이 좋아서 육군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시켜줍니다. 이게 백선엽 씨나 정일권 씨 등이 글을 아껴서 그렇게 했다는 해석이 많죠. 이때 이제
육사 졸업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정보국에 보냈는데 JP, 김정필 씨가 소위 달고 와가지고 박정희랑 친해져서 박정희 조카살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정희는 그걸로 군 생명은 끝났죠. 뭐 군대에서 문관으로 봉급이라 받다가 이제 끝나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50년 6.25가 터지니까 나간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이때 박정희가 소령으로 복귀하고요. 그 전에 이제 안두희 씨, 제가 안두희 씨를 죽기 전에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두희 씨도 그때 감옥에 가 있었죠. 김구 선생을 쏘고 스스로 자수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 7년형인가 살고 있는데 전쟁 터지니까 너도 군대에 들어와. 그래서 안두희 씨는 그때 아마 대위로 복귀해서 전쟁을 참여하고 그 후에 퇴역한 걸로 합니다. 근데 박정희는 전쟁 났을 때 북한에 전혀 붙지 않고 우리 쪽에 붙어갖고 나름대로 싸웠어요. 전투는 뭐 중요한 전투에 참전한 기록은 없는데 뭐 그렁저렁 싸웠습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자 활동을 안 했는데 계속 박정희는 빨갱이 출신이야 이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좀 핸디캡이 있어서 동기에 비해서 당시 동기엔 한신 장군은 한국군 육군 최고인 일군 사령관이 됐는데 당시는 뭐 훨씬 처져서 관군 사령관 거쳐서 퇴역하기 직전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5.16을 일으키는 겁니다. 박정희를 이해할 때 박정희는요 자유민주주의자가 맞지만 그의 심정 저 깊은 곳에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방역의 기본이 의료보험 제도인데 전국민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사회주의적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많았고 조국 근대화라는 게 이 못 사는 사람들 빈민들을 중산층으로 키우는 거였죠. 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주의자 비스마르크처럼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이 영국은 쫙 자본주의에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뒤늦게 리더들 비스마르크하고 그때 이제 그 독일 비델름 황제가 프러시아를 키우는데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키우잖아요. 국가주의자로 키우잖아요. 그래서인지 독일에는요 공산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아요. 공산주의 창시자를 막스라 그러는데 막스가 독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련을 위해서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간첩, 스파이, 대명사 조르게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인들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소련하고 가장 많이 싸운 나라이긴 하지만 의외로 공산주의자가 많습니다. 박정희도 약간의 사회주의적 기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자의 길을 거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죠. 자, 이러한 황태성이 6.25가 날 무렵에 자진월북해서 북한에서 상당히 요직을 지냅니다. 외무성 부상, 우리로 얘기하면 차관이죠. 상업성 부상,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또 무역성 부상, 뭐 같은 자리죠. 우리는 무역하고 산업을 같이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서리까지 지냅니다. 무역상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61년도에 박정희가 5.16을 하자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죽은 박상희인데 그 동생인 박정희를 만나려고 하죠. 그를 위해서 박상희의 사위인 김정필부터 만납니다. 그때 김정필 씨는 지금 중앙정보부가 올해 창립 60주년입니다. 국정원. 지금 뭐 김병기 법안 만들어서 초토화된 국정원이 올해가 60주년인데 JP는 5.16 이후에 이 초대 중정부장으로서 중정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JP를 찾아갑니다. 만났습니다. 아마 JP가 박정희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태성이 형이 왔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근데 박정희가 안 만나주죠. 바로 근데 5.16 이듬해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면서 세계가 3차 대전 간다고 아주 냉전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정희는 끝끝내 안 만나주고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황태성을 체포합니다. 63년도 연말에 사형을 해서 총살형으로 죽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황태성이 처형되기 전에 박정희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죠. 그 사진을 받아본 모양인데 태성 선생도 세월을 못 이기시는구나, 많이 늙으셨구나 라고 한탄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김정필 씨가 쓴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김정필 증언록, 김학민, 이창훈이 쓴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어. 여기서 나는 황태성이죠. 이런 책들에 좀 나와 있습니다. 황태성을 박정희 정권이 죽이고 나니까 김일성은 그때까지는 이제 박정희 세력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조선 혁명은 공산혁명을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박정희가 아직 남도당이지 이런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아니구나 하고는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바로 이듬해 김종태 씨를 내세워서 대한민국 전복을 해서 공산 정부를 만들자는 통일혁명당을 만들게 합니다. 통역당이 터지는 거죠. 김종태 씨는 바로 황태성이 움직이고 박상희 씨가 피살된 46년 10일
대구 폭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여기서 쫓겨서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경북에서 활동을 했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한에 있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아까 황태성처럼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자진월북하죠.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남한에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 가족들을 포섭하고 이제 혁명 세력을 만듭니다. 네, 난파 간첩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인가요? 원래 총각 신안 앞바다에 가서 풍력발전소 뭐 얼마 세우겠다고, 제가 그 사기 사건이라고 정리해 보여드린 적 있죠. 그때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에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뭐 48억 돈바람이 분다, 이거는 사기다, 풍력발전 안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 임자도 출신입니다, 김수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북 가서 이북 자진월북했는데 61년도에 몰래 내려와서 임자도에 있는 동생 김수상을 만나고 자기 외삼촌 최용도를 만나서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김수영 씨가 동생이나 외삼촌을 통해서 확대해 가죠. 전남 임자도를 중심으로. 그럴 때 김수영의 동생인 김수상 씨가 이 대구에서 활동하던 김종태를 만납니다. 김종태도 11 폭동에 참여하고 그 전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김종태를 왜 만나는가 하면, 김종태는 이 사람은 좀 그때 나이가 있었어요. 56년도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청맥전선, 청맥은 푸른 볼이잖아요, 푸른 볼이. 청맥전선이란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60년 4.19가 났을 때는 요즘 전교조 시끄럽죠. 전교노조의 뿌리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교원노조, 뭐 그런 식으로 노조 활동도 했던 아주 전형적인 좌파입니다. 이러한 김종태를 움직이니까, 김종태는 이 능력이 있거든요. 지식인이고. 그러한 김종태가 64년 4월부터 조카인 김진락, 김진락의 친구인 김진한,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대 상대에 있던 젊은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규 등을 포섭해서 월간지 청맥, 이건 공개된 월간지입니다, 을 만들고,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했던 그 운동권 단체들이 박노해 씨랑 만든 그 잡지, 제가 기억 갑자기 안 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광주가 자기들이 할 때는 혁명이었다 이러고 돼 있죠. 지금 혁명이라는 얘기 하게 되면 큰일이죠. 좌파 단체에서 큰일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 잡지기 때문에 그게 사회 사상인가 그럴 겁니다. 창맥을 창간하고 통역당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종태는 4번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역당을 통해서 이북은 박정희 정권을 뒤집고 남한은 공산화해라, 이런 이제 오다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이 총을 들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게릴라전에 이걸 계속 그들이 토론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잡아낸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창당 선언문이 있는데, 통역당, 거기에 따르면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이다. 네. 그 다음에 목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혁명을 꿈꿨나 그러면, 지금은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드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혁명을 꿈꾼 사람도 있어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 좁은 소견으로는 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세계는요, 가히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왜냐? 막 해방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뭐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군에서 나와서 부정부패 세력을 뒤집고 뭐 새롭게 해본다고 많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혁명 쿠데타가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가 일어났고, 바로 그 다음에 박정희 세력이 5.16을 일으킵니다. 하도 뭐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디 누구 혁명 이렇게 나오니까 너도 나도 혁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엘리트 중에 많았죠. 참고로 제가 몇 차례 방송했지만은 1974년 문세광이 일본에서 와서 유경수 여사를 쏘죠. 원래는 박정희를 쏘았는데 실패하고 육여사를 저격하는데, 문세광도 혁명하였습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김종태를 중심으로 통역당을 만들어서 남조선, 그들은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남한 혁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중정이 이걸 딱 알아챕니다. JP가 만들었던. 그때 JP가 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용 공작을 들어갑니다. 통역당이라는 세력이 북한하고 얘네들을 접선하기 위해서 배가 오는구나 알고 북한 배가 오도록 지켜봅니다. 68년도에 제주도로 북한 배가 공작선이 옵니다. 김종태를 태워서 북한으로 5번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수부대를 제주도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배가 내린 순간에 공격을 해서 북한 공작원 12명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김종태 등을
바로 며칠 후에 체포하면서 통역당 사건을 발표하는 겁니다. 김영욱 중정부장이 발표하는데 그때 대남 사업총국장 허봉학에게 포섭된 김종태가 4차례 방북해 공작 자금을 받았고 그걸로 지하당을 만들어 반정부 활동을 획책했다. 기관지 창맥을 발간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종태와 함께 북한에 갔던 월북했던 사람은 김진락, 이문규 3명인데 이 사람들이 핵심인데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사형으로 처형이 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이제 김종태 씨가 처형된 게 69년쯤 될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김종태를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고 대규모 추모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해주시에 해주사범대학이 있는데 그거를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이름일 겁니다. 그 평양에는 김종태 거리, 우리는 뭐 테헤란로, 이렇게 율곡로, 퇴계로 명명하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따서 그런 식으로 김종태 거리를 명명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아까 잠깐 보였던 게 그때 안기부가 발표했던 통역당 조직도인데요. 저기서 쭉 보시면은 통역당 책임비서로 신영복 씨가 나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박성준 씨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입니다. 다 서울대 상대생들이었죠.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신영복 씨의 글 중에 처음처럼을 따서 소주 상표로 만든 게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 게 이 정권의 밥번개 등 그런 실세들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의심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18년인가요? 김여정이가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씨가 쓴 그 통알통자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이게 왜일까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초기에 춘상추풍이라고 이 글은 원래 중국 고전에 있는 거고 글자를 쓴 신영복 씨 글을 복사해서 각 비서실에 나눠줬죠.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은 가을 서릿바람처럼 엄격히 대하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 자기네끼리는 윤석열 총장 죽일 때 보면은 타인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추미애 감싸고 박봉계 감싸는 거 보면은 춘풍이죠. 네. 춘풍 주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김호란 씨의 부친인 기세춘 씨입니다. 조선일보도 보도했고 여러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춘 씨는 또 신영복 씨하고 또 가까웠어요. 신영복 씨는 무기징역 받았다가 15년 정도 하고 풀려났죠. 그 다음에 한명숙 씨 남편인 박성준 씨는 15년 형 받아서 한 12년 있다가 풀려났었죠. 네. 이 기세춘 씨가 신영복 씨와 함께 중국 고전 시를 모아갖고 중국 역대 시가선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중국의 명시와 별도로 저항시, 민요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세춘 씨는 한문을 많이 공부하셔갖고 국내에서 최초로 묵자를 완약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좌파적인 분들이 뭐 고전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복 많이 입고 다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개량 한복 입은 사람만 보면 경기가 일어나야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기세춘 씨는 이런 분입니다. 그 기세춘 씨의 딸이 이제 김모란 교수인데 김모란 교수가 작년에 어떤 발언들을 했냐 김어준의 방송 등에서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것. 백신을 맞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3상까지 해서 하지만 3상 해봐야 보통 한 몇만 명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가다 보면 숨어있는 어떤 사람 몸에서는 부작용이 나오죠. 요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그렇게 걸린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딴 나라 맞는 거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왜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 한 게 문제냐, 이분의 식견이 왜 문제냐, 이러한 식견을 가진 김호란 교수를 쓰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문제냐, 그게 제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나왔어요. 그걸 방역하는 3단계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없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백신이. 그럼 어떡합니까? 개인위생으로 갑니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내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그건 무조건 1단계입니다. 교과서. 두 번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인간이니까 전염되니까 만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만나라. 그 다음에 모임하지 마라. 작년에 코로나 계엄 상태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이.
그 다음에 사람 모이는 장소 영업 금지시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1단계, 2단계, 마지막이 뭐냐? 그동안에 백신 개발하는 겁니다. 백신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사람 쭉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1단계 개인 이상, 2단계 공공관리는 백신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백신 개발로 가야 되고, 백신 접종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구입하는 접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김호란 교수는 의학을 했다는 분이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맞는 거 봐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백신 접종은 방역의 종착점인데, 그럼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김호란 교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역기획관으로 가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1번과 2번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건 문재인 정권이 했더라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K 방역 잘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이 세 번째 주제를 간과를 한 겁니다. 간과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속에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딸랑이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란 교수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백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책임지셔야죠, 김호란 교수. 우리 의학계의 실력으로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은 못한다고 보는 게 솔직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미 선진국이 이제 모더나 화이자 개발했다면 지금부터 따라가면 우리도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라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차 얘기했지만 시장이 확실한 거, 암 환자라든지 뭐 당뇨병, 그런 신약 개발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없는 전염병은 어떻게 이 전염이 퍼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번 백신 개발은 우리만 못한 게 아니라 일본도 못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라는 것이 파스테르가 시작했으니까 프랑스가 시작이잖아요. 프랑스도 개발을 못했어요. 이 세 나라가 잘 사는데 똑같이 뭘 바보짓을 했는가 하면, 그럼 누군가가 그걸 개발한다고 할 때 거기에 투자비를 넣고 연구 개발을 지원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네. 멍청이 삼형제라 그럴까요?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캐나다도 못했어요. G7 국가들 중에서. 좋습니다. 근데 작년 5월에 모더나, 파이자 이런 들들이,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의학 사이트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개발할 테니 개발비는 한 이 정도 예상된다. 투자해달라. 한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걸었습니다. 한국도 알았고. 근데 투자 안 했어요. 그때 1억 달러 정도 투자했으면은, 1억 달러면 얼마인가? 1,000억 원이죠. 지금 그 정도 투자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국민 마스크 벗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백신이 급해서 웃돈 주고 지금 사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한 웃돈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오케이? 자, 재난관리는요, 자, 변염병이든 또는 쓰나미가 터지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전쟁과 재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50만으로 줄어들게 한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이유는 뭐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복무기간을 줄인 게 제일 얄미워요. 1년 6개월 줄여서 확 병력을 줄이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예방 안 하니까 안전하다 이러는데 이제 더 큰 위기가 오겠죠. 똑같아요. 재난도 60만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봤다가 예방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해서 그 목을 지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이 뭡니까? 전염병이면 백신 개발입니다. 전쟁을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간첩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첩이 도주한다면 어디로 갈 건가 해서 그 목에다가 병력을 배치했다가 딱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제적 관리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안 되면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선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ABC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근데 김호란 교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정권에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가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연구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각오하더라도 재난이 생겼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손해는 손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1억 달러 투자해서 실패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10억 달러를 주고도 필요한 백신을 확보 못하는 웃돈 준 겁니다. 본 가격이 아니라. 이게 낫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는요, 그것도 기회비용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인류의 발전은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시행착오도 해봐야 제대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고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걸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그 전문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자, 김호란 교수가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그럼 당신의 능력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정도 예측하는 그 정도의 마이크로한 전문가였느냐? 아니면 크게 전체 방역을 보는 매크로한 방역 전문가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 질문이. 자, 방역 같은 큰 문제는 매크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거시경제 하던 사람이 국가 경제를 하는 거고, 미식경제 하는 사람은 무조건 파고 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제적 관리고 선제적 대응인데, 작년 선제적 관리, K방역 자랑만 하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잖아요. 투자 안 한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라도 먼저 돈을 주고 사는 걸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2011년에 일본 같은 경우 쓰나미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천암 사건 당했는데 저도 예상 못하게 당하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늘 think the unthinkable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해서 대비하라 그랬는데 생각도 못한 게 터지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이쿠 하고 이렇게 될 것이구나 막 상상을 해서 미리 가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제적 대응 아닙니까? 굉장히 하다 보면 너무 상황이 통제가 안 되면 그래도 전문가들은 아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구나.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측은 못해요. 근데 예상이라도 해보는 거죠. 예견이 안 되면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막연한 상상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네. 그럼 뭘 개발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재난을 대처해 가는 거거든요. 그 개발할 때 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애들이 한다 그러면 돈을 대는 거고.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마지막 해결책은 백신이라는 거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안 받냐 이거예요. 김호란 교수를 포함해서 문정권의 실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번 지난번에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 있었는데. K방역 믿고 잘합니다. 문 대통령 잘하십니다. 그러고 간 거잖아요. 거식 공부 안 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10억 달러를 쓰고도 지금 웃돈 쓰고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라는 게 뭡니까? 국민은 안전이 최고거든요. 안전 중에 제일 위협하는 게 전쟁이니까 안보를 핵심으로 치고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재난관리가 국민 안전입니다. 그 국민 안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만든 거고 미국 국토안보부를 만든 거고 안보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만든 거고 이게 제가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돈도 쓰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까지 53년 이후 지금까지 안 났는데 우리나라 국방비 굉장히 많이 씁니다. 500억 달러 씁니다. 그거 왜 써요? 쓰니까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예방이 되니까. 북한이 뭐 할 수 있는 걸 탁탁 무기로 틀어 막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군비 경쟁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걸 모르고 군비 경쟁 때문에 쓸데없는 돈 나간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군비 경쟁을 안 하면 전쟁을 당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서로 큰 인식 차이죠. 네. 백신 개발한 후 사겠다는 것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백신이 개발돼서 효용이 있다 그러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봉익인선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라고 미리 기업들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면은 그 국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써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면 이건 무슨 교수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냥 수치 갖고 이렇게 실험실 할 때 이런 예측이나 하는 거지. 좀 뭐 국가 정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방역 때문에 백신 구하려고 난리인데, 자, 다시 봅시다. 지금 백신 개발한 나라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이 뭐 파이자 했다니까 치죠. 뭐 독일은 빼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했습니다. 자, 중국하고 러시아가 했던가. 이 두 국가는 좌파라고 봐도 되죠. 근데 거기에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데도 거시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백신 개발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우한 바이러스니까 했다 치자. 러시아는 왜 스푸트니까 했냐? 벌써 그 나라에는 전문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김호란 같은 사람이 있지만 푸틴 밑에는 더 다양한 푸틴이 그 국량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보다 센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는데 투자를 한 거고 네타냐후가 하버드 출신이죠. 우리 대통령보다 국량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를 하더라도 국량이 큰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좌파 이 2년만 똘똘 뭉친 작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K방역 잔악할 때 뭘 했어요? 그게 근본은 의료보험으로 시작되는데 의료보험은 박정희가 시작한 건데 아니다 문재인이 했다 뭐 이런 논란이나 벌이니까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딱 실험 결과처럼 예견하는 걸 영어로 prediction. 날씨는 내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100mm 비가 올지 50mm가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날씨는 forecast, 예측이라 그러잖아요. 예측. 상상은 이럴 거야 하고 막연한 imagination 합니다. 그래서 예견과 예측과 상상을 통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think the unthinkable.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환 교수가 예상을 했습니까? 예측을 했습니까? 예견을 했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방역기획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쓰겠다는 거군요. 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세훈 씨 말씀드리고 붙인, 그 다음에 통역당 황태성까지 쭉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듣고 딱 연자제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연자제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좌파적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혁명이 옳았나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 예측과 예견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이 좌파들이 천안함이 경계에 실패해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계가 바로 재난관리, 안보관리입니다. 저희는 실패했잖아요. 선제적 대응도 못했고 투자도 못했잖아요. 근데 또 그렇고 그런 사람 또 써. 예, 연자제란 비난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좌파들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좌파들은 백신을 개발합니다. 성능은 자유국가에 비해서 떨어지든 말든 그런 능력이라도 있잖아요. 해보면 투자도 하잖아요. 거들은 실패 안 두려워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귀에 거슬리는 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로 굉장히 결점이 많은 거죠. 시진핑은 있고 푸틴은 있는 겁니다. 네, 프랑스의 젊은 마크롱이 없고 일본의 스가나 아베가 없었다는 거, 그거 갖고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좋아하면은 그 도찐개찐으로 가면 그건 아니고 우리도 크게 놀아야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는 한일 위안부 뭐 다 파기한다, 돈 필요 없다고, 지금 와서 한일 위안부 합의 유효하다고 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계속 강조합니다. 이 문 대통령 보게 되면 지금 서서히 왼쪽 깜빡이 켜놓고 오른쪽으로 자꾸 돌고 있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웃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변해가게 되면요, 무너집니다. 이 위기가 터졌을 때는 한꺼번에 꽉 막아야 돼요. 선제적으로 가서 목을 지켜야 되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6.25 전쟁 때 한국군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최병덕 참모총장 책임으로 많이 보는데, 불에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불이 났는데 하나씩 집어넣으면 다 타 죽어요.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웃돈 주고 하는 거는 축차 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희생시키면서 얻는 게 너무 적습니다. 한꺼번에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참모를 고용하는데 선제적 투자나 선제적 대응을 못 하셨던 분을 다시 쓰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러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막 이제 뒤늦게 구입하겠죠. 네. 웃돈 주고 많이 구입하고, 돈은 있는 나라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돌 겁니다. 또 북한에 줘야 된다고 또 얘기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내년 대선에서 좌파들이 이기면은 반드시 주자 그럴 거고, 지면은 그러면 정권이 바뀌겠죠. 근데 국회가 다수니까 여전히 2024년까지 계속 북한 주자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시끄러울 겁니다. 저희 예상입니다. 김원환 교수를 방역기획안에 쓴 걸 가지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 통역당 사건과 연결해서 통역당의 딸을 왜 쓰냐, 네,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좌파들 중에 한국 좌파들의 시각이 좁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식견과 용량이 작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의 변화를 확 변하지 않으면 계속 돈 많이 쓰고, 이제 백신을 맞은 나라, 지금 미국은 지금 해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행하면서 경제활동합니다. 우리가 IMF 때 붙잡혀 있으면서 굉장히 몇 년간 힘들었다가 나중에 따라가긴 했지만 힘들었죠. 이 코로나 위기가 경제를 휘어잡을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백신. 근데 이 돌파를 못하네요. 방법이 있어요. 문 대통령 쿼드 플러스 참여하시고 스가 총리처럼 백신 받아내십시오. 결국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시간 다 지나고 뒤늦게. 네. 이게 계속 선제적 대응과 관리에 실패하는 겁니다. 김호란의 실패를 문재인이 반복하지 말라.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이고 제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